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일자를 내년 3월 8일로 확정을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최대의 관전 포인트라고 한다면 친윤계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 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당내 기반이 누가 제일 좋으냐, 네. 그리고 당원 여론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후보가 누구냐, 이 부분에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책임 당원의 그 구성이 40대 이하가 33%, 수도권이 37% 정도 되니까 이게 단순히 이합집산 합종 연행하는 뭐 세의 결합뿐만 아니라 결합의 방식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언론에 여러분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그분들 중에 불출마를 택할 분도 있을 거고 해서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2월 초쯤 되면 윤곽이 다 드러날 거다 봅니다. 네. 일단 연대설과 관련해서는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이 역시 김기현 의원과 장제원 의원 사이의 이른바 김장연대입니다. 뭐 사실상 김장연대가 기정사실화됐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김장연대가 주목을 받으면서 다른 후보들의 견제도 좀 본격화하는 것 같습니다.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연대론이 자신 없다는 소리로 들린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전 뭐 윤핵관들의 비극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이번 정권을 탄생시키는데 윤석열 측 핵심 관계자라고 불리는 친윤 세력이 큰 힘을 발휘했던 건 맞는데 그런데 당 대표를 장악할 만큼 힘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연대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김장연대라는 것도 글쎄 이제 밖에서 바라볼 때 두 분의 사이가 좋다는 정도이지 둘이 연대를 본격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할지는 막상 본선 가봐야 하는 상태다. 좀 김기현 의원과 좋은 이야기를 하는 정도인 것을 가지고 김장연대가 본격화됐다. 저는 뭐 이것이 나경원 의원과도 가능하고 어떤 식으로 이합집산할지는 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윤핵관들이 확실히 장악해서 당대표를 만들 수 있는 힘이 없는 상태인 것만 좀 현실적으로 보이고요. 네. 나머지는 다 변수인 것 같습니다. 네. 김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이 나경원 전 의원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 당권 주자들 간의 입장도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나경원 부위원장이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당권 주자들과의 연대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나경원 의원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하고도 생각이 아주 유사한 점들이 많고 서로 공감대를 잘 형성해 왔던 관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숙고를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직 뭐 말씀을 나눠본 적도 없고 그리고 나경원 의원께서 이미 밝혔죠. 연대는 뭐 절대 없다고. 단지 희망사항으로는 나오면 좋겠다. 그만큼 당원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그리고 당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도 이번에 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이 명확하게 당권에 도전하겠다, 출마하겠다 이렇게 아직까지 공개적으로 밝힌 적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여론조사 결과에서 당심에 있어서 상당히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은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더라도 연대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연대설이 조금 제기되는 배경은 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지금 이제 판이 정리되는 구도가 정리되는 상황이니까 뭐 당연한 혼란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지금 저출산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지가 3개월도 채 안 됐고요. 그 이후에 기후대사도 국무회의 통과해서 기후대사도 맡으셨는데 그것도 2개월가량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마를 하시려면 그거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부담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출마를 하신다면은 당내 지금 당 대표 경선 구도는 굉장히 혼전을 겪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본인이 불출마를 하더라도 뭐 연대는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보기에는 만약 나경원 전 원내대표께서 불출마를 하시면 당내 기반이 제일 좋은 후보가 뭐 연대를 하든 안 하든 그 낙수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다. 따라서 뭐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특정 후보하고 연대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네. 판의 흐름을 잡는데도 그게 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다. 낙수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28일 날 출석해라 이렇게 통보한 것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제기된 모든 문제들은 이재명 개인의 문제이고 또 대선 경선 과정에서 자기 당으로부터 다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디에 야당 탄압이 있으며 이재명 탄압이 있는 것입니까? 일찍 수술하면 수술만 하면 될 것을 미루고 미루다 보면 팔다리를 절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민주당 끝까지 저렇게 미기적거리고 가다가 정말 팔다리 자르는 데까지 가시겠습니까? 빨리 수술해서 정리하십시오. 대통령 일가는 치유의 법권입니까? 김건희 여사 모녀가 저지른 유법의 증거는 이미 차고 넘칩니다. 대통령은 입으로는 법과 원칙, 공정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김건희 여사 모녀를 성역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의 공정은 고무줄 잣대입니다. 윤석열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봐주기가 계속된다면 우리 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박홍근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특검까지 거론을 한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여야 간 입장이 계속해서 팽팽히 좀 맞서는 모습인데 현 상황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안 받을 방법이 있나요? 대한민국에서 누구는 법 위에 있습니까? 다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법의 지배를 받으니까 당연히 가서 수사를 받겠죠. 다만 금요일 오후 5시에 전화 한 통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부터 언론을 통해서 흘리는 방식으로 검찰이 일정 조정을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뻔히 최고위원회가 잡혀있는 날짜에 출석하시라 그러고 출석을 못 하겠다 그러면 사법 거부다. 이건 너무 얘기가 많이 건너뛰는 겁니다. 그냥 피의자들 같은 경우도 다 수사관이 전화해서 뭐 며칠 되세요, 그럼 금요일에 오시죠, 토요일에 오시죠 일정을 다 맞추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작업을 통해서 해결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죽 답답하면 공판 검사가 판사 앞에서 재판정에 나와서 김건희 여사가 전화 주문을 넣었다는 얘기까지 폭로를 하는 지경으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다 지금 사실관계가 확인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는 검찰의 모습을 국민들은 아 불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이게 뭐 두 가지를 등가치로 놓고 갈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뭐 지금까지 이런 한 푼도 받은 적이 없고 부정한 짓은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수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결백을 증명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이재명 전 대표의 범죄 혐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다 기소된 거 아닙니까? 다 기소돼 가지고 뭐 수사가 개시됐던 것이고요. 네. 저 김건희 여사 건은 그것도 역시 문재인 정부 때 검찰에서 탈탈 털었습니다. 2년 넘게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털었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무혐의 처리가 됐던 사안들이에요. 그 두 가지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이 걸고 나오는 것은 뭐 아무리 봐도 정치 공세고요. 구색 맞추기고요.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겠다는 뭐 방탄이고 그런 걸로밖에 이해가 안 됩니다. 네. 민주당은 지금 28일에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가 예정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28일에 출석을 하라고 통보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출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는 대신 광주 현장 최고위 일정을 소화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매우 높은데 아무래도 광주가 민주당으로서는 뭐 심장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출석 요구는 해서 조정을 하면 되는 문제니까 검찰이 날짜를 정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지 않습니다. 어떤 검사도 일반 피의자고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네. 무리해서 지금 당대표에게 날짜를 맞춘 것에 대해서 좀 문제를 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어쨌든 민주당의 좀 주요한 핵심 지지층 중에 하나인 광주에서 이재명 대표가 뭐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이야기보다는 민주당에 나갈 방향에 대해서 또 신년 메시지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중심적을 두고 있는 행보인 민생 행보와 관련된 좀 실질적인 이야기들도 오고 갈 것 같습니다. 네, 민생 행보와 관련된 실질적인 얘기가 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새해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면서
이 대표 측에서는 이것이 단순한 새 인사 차원이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당 안팎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좀 문심 끌어안기 차원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새해에 대해서 전 대통령한테 인사를 드리라는 거 가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 자꾸 이제 뭐 친명계, 친문계가 나뉘어서 뭘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투표할 때도 보시면 77%가 한쪽으로 몰렸잖아요. 네. 지금 현재는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뭐 의원들끼리 합의, 당원들끼리 합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의 분열은 글쎄 지금까지 아직 감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사 16명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개딸들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좌표를 찍어 주었습니다. 사실상 전 당원들에게 검찰에 맞서 싸우라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기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은 출세 보장된 검사 걱정 말고 국민 걱정부터 하십시오. 정치 검찰이 자신의 성과를 알리고 싶을 때 이름과 사진이 널리 공개할 정보이고 조작 수사로 궁지로 몰릴 때에는 공개해서는 안 되는 좌표 찍기인 것입니까? 검사의 사진과 이름을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이 들으신 대로 명확하게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원장님, 일단 이번 검사 사진 공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너무 익숙한 장면 아닙니까? 민주당 내에서 생각이 다른 사람들한테도 좌표 찍기 하던 게 민주당의 오래된 행태 아닙니까? 그러면 좌표를 찍으면 그게 핵심 강성당원들, 개딸들 뭐 이런 분들이 공격을 할 거고요. 공격하라는 신호를 내린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공당이 이런 식의 일을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기본 품위를 벗어난 거고요. 네. 정당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조차도 망각한 거다 이렇게 봅니다. 뭐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논리를 갖다 대는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는 게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론 압박을 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까지 초라한 모습을 제1당이 원내 제1당이 보여야 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지금 한동훈 장관도 개인의 형사 문제를 모면하려고 직무 수행 중인 검사들을 괴롭혀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거라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법치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된 것 같아요. 법치주의라는 것은 만인이 법 앞에 평등하다. 임금이라고 할지라도 네. 아니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검사라고 할지라도 죄 지으면 잡혀간다라는 것이 기본인 건데 이 정부의 한동훈 장관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 법치주의는 검사가 법으로 수사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검사가 수사를 방해당하니까 법치주의가 훼손됐다라는 논리를 좀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그 사건 그 검사라는 검색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들어가서 검사의 이름을 쳐보면요. 그 검사가 맡았던 주요한 정치적 사건, 프로필, 양력, 이력이 한눈에 다 보도로 표시가 되어서 이 검사가 정치적 검사인지 혹은 어떤 자기들 패거리끼리 계속 똑같은 사건을 어떤 사건은 덮어주고 어떤 사건은 봐주는지 여부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 공개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지금 검사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 자체를 범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만약 그러던 중에 누군가가 그 검사에 대한 개인적인 보복을 하거나 뭐 스토킹을 하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 처벌해야죠. 저는 뭐 거기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정보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결과 잠시 좀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보여드릴 텐데요. 네, 지난주보다 0.1%포인트 오른 41.2%포인트 기록을 했습니다. 2주 연속 상승을 한 것인데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2주 연속 상승한 배경은 좀 원장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뭐 지금 수치로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모든 여론조사의 경향이 네. 지난 11월 말부터 계속 상승 기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상승 기조 중에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상승이 일제히 상승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약 한 달 동안 지지 상승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40% 이상의 지지율이라는 것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안정적인 신뢰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과의 소통 방식도 조금 많이 변화를 겪고 있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칙, 공정, 상식에 근거한 국정 운영 스타일이 국민들의 신뢰를 이제 얻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출범 이후에 논란이 되었던 여러 가지 그 실수들, 네. 뭐 흠집들 이런 부분들이 소멸되고 안정되고 해서 스타일이나
대통령실이나 정부의 국정 운영 자체가 안정기조에 들어섰다는 느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수치로 나타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주 연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좀 안정세를 찾아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일단 45%를 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보합세로 들어간 상황으로 좀 보여지고요. 반노조로 재미를 좀 상당히 보셨죠. 네. 그다음에 이제 반언론, 반민주 주로 이제 시원하게 때리는 역할에서 거기에 반응하는 사람들을 모을 수는 있는데 정치가 좀 제일 잘 되고 경제가 살아나길 바라는 중도층들에게는 딱히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정도 상태에서 원래 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정도는 지지율이 다 50%가 넘어서 소위 말하는 국정 운영 과제들의 중심을 잡고 그 과제들을 실천할 수 있는 동력이 있었는데 네. 그렇게 하기엔 좀 아직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중도층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갈까를 좀 더 살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는 점 하나. 그다음에 이제 도어 스태핑 안 하면서 이번에 신년 기자회견도 안 하시기로 거의 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신년 아마 연설 형태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기자들의 질문 좀 과감하게 받는 모습은 좀 계속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신년 기자회견 대신 대통령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쪽으로 좀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이 신년사를 발표했던 것은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의 계기를 만드는 것은 그대로 하면 되고요. 네. 지금 국정점검회의 이후에 지금 각 부처의 신년 보고를 받으시면서도 국민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하는 소통 방식을 하고 있잖아요. 네. 굳이 신년사를 발표하는 그 자리까지 대국민 기자회견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국정점검회의가 있었으니까 네. 신년사는 신년사대로 하시고 새해에 맞게 변화된 소통의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직접 보소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 사면 관련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연말 특별 사면 대상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 대상에 가석방 불원서를 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가 전해지면서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해서 고조되는 모습입니다. 이번 특별 사면과 관련해서는 좀 어떤 입장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화해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사 시절에 본인이 감옥에 보냈던 최경환, 우병우, 김기춘, 조윤선 뭐 이제 이명박 대통령까지 해서 이런 분들에 대한 사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과거에 본인 가지고 화해를 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들과의 소통은 전혀 없는 상태. 지금 여권 사면은 50년, 야권은 다 모아야지 5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여야의 편파성, 균형성도 없는 점을 고봐야겠고요. 김경수 지사는 뭐 사면을 하건 안 하건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네. 어쨌든 지속적으로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뭐 선거사범인데 무슨 복권까지 하느냐는 말이 대통령실에서 나올 만큼 대통령이 엄중하게 사용해야 될 사면권을 가지고 오히려 본인과 대척점에 서 있는 다른 정당의 정치인들을 좀 비아냥되는 데 쓴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 몹시 아쉽습니다. 네. 원장님은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아니 8.15 광복절 사면은 경제인 사면이었으니까요. 네. 그렇게 된 거고 이번에 연말 사면은 정치인 사면으로 가니까 제가 볼 때는 그간의 여러 가지 사건에 연루됐던 정치인들을 폭넓게 하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여론을 조작한 선거 부정 행위를 한 거거든요. 그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의 수행 실장을 했던 사람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선거 부정으로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갖다가 형기를 갖다가 사면해 주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복권을 시켜야 된다. 선거 부정을 한 사람을 그 다음 선거에서 바로 등판시키고자 하는 게 이게 상식입니까? 저는 국민들께서 절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김경수 그 전 지사를 입건하고 구속하고 기소했던 검찰이나 문재인 정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이 있다고 느끼면 이런 주장은 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과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 소장께서도 50년 대 5년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특혜 사면이다. 전면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정부 출범 이후에 지금까지 대통령의 사면을 특혜 사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번에 처음 봤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우리 헌법 제79조에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요. 사면권을 행사하는 데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제약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다소 못마땅하면 제안을 하거나
뭐 어떤 방향을 촉구하거나 이럴 수는 있지만 뭐 사면을 전면 철회해라 이런 얘기는 한때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분으로서는 하실 말씀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건설적이지도 않고요. 국민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는 그냥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정치적으로 공세를 하는 것이지 적절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네, 부장님. 예, 전 일단 김경수 지사는 본인이 가석방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 모든 문제가 불거지기 전인 12월 7일에 불원서를 안 냈으면 지금 어떻게 했을까 지금 뭐 아찔합니다. 네. 내보내 달라는데 뭐 이런 논쟁이 벌어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나가지 않겠다고 말해놓은 다음에 대통령실에서 나가지도 않겠다는 사람한테 내보내 줄 수 있지만 복권은 시켜줄 수 없다. 아니 누가 내보내달라고 말을 한 적이 없는데 복권 얘기를 왜 합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망신을 주고 있는 상황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겠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평성을 놓고 봤을 때 이쪽은 지금 누가 봐도 무더기 사면 아닙니까? 무더기 사면을 하면서 이쪽에서는 뭐 한 서너 명 정도 지금 정치적 인사에 대한 거론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도 별 뜻이 없는 한명수 총리까지 자꾸 끄집어내고 이러는 것이 전반적으로 야권 인사들에 대해서는 안 해줄 사람들을 거론해서 그냥 망신을 주는 것.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나서 어떤 국민이 야 이거 이번에 정말 통합적인 사면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대통령님의 사면의 이 어떤 이 의지가 퇴색되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네. 예산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새벽에 어렵사리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한참이나 넘긴 이후에 정말 여야가 어렵사리 합의를 하면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데 예산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보니까 올해도 어김없이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은 오히려 늘었다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산안 협상이 계속해서 진통을 겪으면서 사실상 여야 원내대표, 여야 원내 지도부 사이의 단판으로 이것이 흘려갔기 때문에 이번에는 오히려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연말에 가면 합의 처리될 것이라고. 네. 왜 그러냐면 처음에는 예산 항목 가지고 다퉜어요. 여야가 협상을 할 때. 그게 점점 변하더니 제일 마지막에는 뭘 가지고 여야가 다퉜냐면은 정부가 제안한 편성 예산안의 감액 규모를 가지고 다퉜습니다. 네.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6조 감액을 하자. 국민의힘은 3조 이상 안 된다. 이렇게 왔거든요. 왜 감액 규모를 가지고 다투냐 하면 결국은 민주당으로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예산안, 지역화폐 예산이라든가 뭐 무슨 임대주택 문제라든가 이거였고 그리고 지역구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을 끼워 넣기 위해서 감액 규모를 가지고 다투게 된 거거든요. 밥그릇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해진 거고요. 정해진 수순으로 가는 것이고 지역구의 개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불효불급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게 이제 제일 좋은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에 맞게 예산안의 방향을 잡아가면서 적절한 감액을 하고 또 적절한 지역구 예산 편성이 들어가면 좋았는데 이번에는 그 절차가 다 흐트러져 가지고 소소위원회까지 가서 기록도 남지 않고 뭐 이런 깜깜이 예산으로 간 게 문제인 거죠. 내년에는 이게 좀 개선돼서 제대로 되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뭐 이 문제는 매년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전혀 뭐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 배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여실세 5인 9,200억 챙겼다라는 중앙일보 기사가 나오는데 제가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름을 거론해서 비판을 하면 그 해당 지역구에 계시는 분들은 아유 우리 의원이 일 참 잘하는구나 얘기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근데 이 마법은 뭐냐면 9,200억 중에 올해 태우는 예산 5억 10억 시작만 하면 나머지 1,000억은 그 뒤로 따라서 나올 수밖에 없는 10년 안에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예산을 태우는 걸 비판하고 싶지만 비판을 하면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들은 환호를 하는 이 아이러니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계속 생길 문제라서 좀 뭐 안타까운 마음만 전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법안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연말이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을 놓고 여야 간 합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28일 본회의에서 이것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만 안전운임제라든지 특별연장 근로제 법안을 놓고서 여야 간 입장차가 지금 큰 상황이어서 뭐 앞서 성일종 정책위 의장이 특히나 안전운임제와 관련해서는 이름부터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원점 재검토해야 될 가능성, 필요성 이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여야 간 뭐 협상 합의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애초에 그 국토해양부가 이걸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3년 일몰제를 3년 연장하는 걸 내놨을 때 하물연대가 이것을 전면 거부를 하고 불법 파업에 들어가 가지고 4조 원 가량의 국가 경제에 국민 생활에
손실을 끼쳤지 않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제도를 실시하고 난 뒤에 애초에 그 일몰제에 맞게 효과를 거뒀느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고율이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개선된 게 없거든요. 개선될 게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시장 개입을 한 사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 문제는 표준 운임제라든가 하는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고요. 국가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서도 사고율을 줄이고 그다음에 화물업계에 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점 재검토하는 게 맞고요. 네. 그다음에 이게 특수 연장 근로와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전국에 63만 명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생계가 걸린 사활이 걸린 문제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600만 명쯤 됩니다. 600만 명의 소득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주 52시간 근로라는 틀에 맞춰서 이것을 갖다가 정상화시켜야 된다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거든요. 실패한 정책 가지고 기준을 세우면 안 되죠. 저는 이게 52시간 근로 자체도 탄력 근로제로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30인 미만의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는 타격을 덜 주는 방향으로 이게 일몰제가 2년 연장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일단 안전운임제 4조 원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당시 이동하지 못했던 물류량이어서 실제로 이자 비용으로 따지면 하루 한 2억 정도였다는 점 먼저 짚어놓고요. 안전운임제는 6개월 전에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6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에서 대안을 내놨어야 되는데 6개월 동안 손 놓고 있고 화물연대 한 번 만난 다음에 그러니까 일단 3년 또 연장하자고 본인들이 얘기해놓고 당신들 파업했으니까 마음에 안 들어. 이제 못 해주겠어라고 하는 것은 태도가 아닙니다. 그럼 안전운임제 외에 어떤 대안이 있는지를 정부가 갖고 와서 얘기한다 모르겠는데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이 대안을 못 만든 것은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장을 해놓고 봐야 된다고 보고요. 특별 연장 근로제 같은 경우는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가 우리나라 10명 중 6명, 60%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도 60시간 일하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하니까 더 일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미 52시간도 흔들어서 69시간, 심지어는 80.5시간까지 늘리려고 하는 정책에다가 이렇게 되면 노조도 없는 30인 이하의 사업장은 어떻게 일을 하라는 겁니까? 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살필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성애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